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구과학관 온라인과학관 팀 재민지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하반기 나도 유력화 과학특강의 첫 번째 강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연 주제는 컴퓨터 보안의 역사이고 강연자는 박기현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대경지역 대학 공동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계명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기현입니다. 오늘 그 특강은 저한테는 상당히 좀 긴장이 돼요. 준비도 좀 하는 시간이 좀 많았고, 이제 제가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국립과학관, 대구과학관에 와서 꼬마 친구들한테 한번 특강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시작을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외국에 가서 발표도 하고 특강도 초청받고 해서 그런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꼬마 친구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만만치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 내용은 컴퓨터 내부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별자리를 본다든지 하천을 뭐 이렇게 사진을 본다든지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은 그림이나 사진으로 직관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컴퓨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록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시사성도 있지만 그 내부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은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고민했는 만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꼬마 친구들한테는 뭔가를 가져와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서 연구실에 오만 걸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계명대학교에 81년도부터 교수를 해서 좀 오래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옛날에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꼬마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어느 곳에 저장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조그마한 소품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가 2개가 있는데 그것을 맞추면 제가 정보 저장 장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이 저장 장치는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가 있죠.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많이 저장해요. 그죠? 근데 그 정보들은 이 디스크라는 원판이 아주 딱딱해요. 거기에 자성체로, 요즘은 반도체로도 하지만 이제 자성체로 해서 자화가 시계 방향 혹은 반방향에 따라서 0과 1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개인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자기 정보를 데이터를 프로그램을 들고 다니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USB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런 플라피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하드디스크가 있었고 딱딱한 원판에 저장하는 게 있었고 이것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라피 이렇게 탄력성이 있는 그런 디스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생 리포트를 낼 때나 아니면 또 기업에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할 때 자기 정보를 보통은 이제 요즘은 USB에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옛날에 이런 곳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안에 한 장의 원판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그리고 아주 플렉시블하고 탄력 있는 거기에 정보를 저장하죠. 지금의 USB보다는 훨씬 적은 용량의 정보를 저장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멍에는 디스크 헤드가 이 원판이 안에 들어있는 아주 얇은 원판이 지나가는 지나가면서 그 데이터를 읽게 돼요. 그럼 나머지는 왜 이렇게 종이로 쌓여졌냐 하면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지니까 사람 손에 있는 때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묻혀지면 정보가 파손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드라이버가
이제는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어디에 저장했는지 뭐 이렇게 모양이라도 한번 보자. 그것을 그런 의미에서 이 퀴즈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을 하면 여러분 정답을 맞추시는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컴퓨터의 보안의 역사인데요. 이 컴퓨터 쪽에는 정보를 저장해서 유용하게 쓰려는 목적이 있지만 그 정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불법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넘어가면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보를 방어를 하려고 그러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을 악착같이 그 정보를 또 빼내려고 그러고 그런 창과 방패의 그런 그 순환의 역사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그 방패도 있고요. 여기 칼도 있죠. 그래서 칼은 이제 해킹하는 사람들의 그 형태를 나타낸 거고 방패는 우리가 그것을 디펜스하는 방어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이 해킹 피해 기사는 뭐 여러분들 찾아보면 구글링을 하든지 뭐 네이버에 들어가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피해 사례들은 대부분 랜섬웨어이라는 거죠. 이 랜섬웨어이라는 것은 뭐냐면 랜섬이라는 것이 이제 그 몸값이에요. 몸값. 옛날에 누군가가 납치를 하면 그 사람을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돈을 대신 다오라는 그런 몸값인데 그 몸값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도구다라는 뜻에서 웨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번역을 해서 잘 그 설명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꼬마 친구들한테 내가 미안한 것은 이 컴퓨터가 만들어진 것이 영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의 컴퓨터 분야의 99.9%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영어로 전공 용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조금 잘했으면 우리 꼬마 친구들한테는 이런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설명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전공 용어들을 요즘 그냥 번역도 하지 않고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여러분들이 말을 듣는 청중 꼬마들에게 떳떳하게 우리말로 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대부분 랜섬웨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서 악성 바이러스가 파일을 못 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암호 문장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돈 얼마 주면 이거를 다시 복구를 시켜주겠다 하는 것들이 요즘 아주 유행처럼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이제 랜섬웨어인데 사실 이거 말고 실제로 더 큰 것들은 아예 신문에도 안 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은행에 해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해서 돈을 엄청 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은행에서 신문에 낼까요? 신문 기사에 절대로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 은행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돈을 다 찾아가요. 소위 말해서 뱅크런이라고 그래서 그 은행은 곧장 망하고 말겠죠. 그래서 이런 그 해킹에 당하고 문제가 생겨도 내부적으로만 처리를 하고 밖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군사적인 정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신문에 나오는 정도 되는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막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라는 것이 뭐 AI, 요즘은 뭐 만병통치약이 AI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쓸모가 없는 그런 전공 분야였는데 요즘은 만병통치약이죠. 그리고 분석, 그 다음에 암호화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도입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오늘 아마 후반부에는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이렇게
잠깐 아주 슬라이트 터치만 가볍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안이라는 것은 뭐냐? 세 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첫 번째는 기밀성인데 이게 뭐냐? 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3자, 불법으로 그 정보를 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노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우리가 정보를 만들어서 제일 앞에 있는 이 친구한테 넘겨줘요. 그럼 저 친구하고 내만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제3자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으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기밀성이에요. 그 다음에 무결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 친구한테 정보를 넘겨줘요. 넘겨주는데 중간에 도청을 해서 그 내용을 바꿔서 저쪽에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든 정보가 고스란히 손도 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저 친구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가 변경돼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변경되지 않고 내가 만든 정보 그대로 저 친구에게 넘어갈 수가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목적이 무결성입니다. 뭐 가용성은 이제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이거는 뭐 언제든지 내가 그 정보를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킹 이야기 하려면 아무래도 악성 코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악성 코드라는 말이 왜 생겼냐? 옛날에 해킹, 해커라는 단어는 정말로 좋은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운영체제 중에서 뭐 유닉스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뭐 요즘 윈도우즈 말고요. 옛날에 유닉스, 요즘도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만든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굳이 요즘에 나쁜 뜻으로, 나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해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화이트 해커, 그러니까 뭐 하얀색, 하얀 해커, 요즘은 블랙 해커, 까만 해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해커들은 아주 이 전공 지식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인내심도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명감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쓸 수 있을까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몇 달 동안 고생해서 만든 것을 공짜로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이거 써라, 저거 써라, 이거 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 사람들이 초창기의 해커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 그 도덕심이나 아니면 사명감들은 사라지고 그 실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악성 코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웜입니다. 이거는 벌레라는 뜻이죠. 벌레라는 뜻인데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바이러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거라고 피해를 주겠다고 의도하지 않고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웜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들어가면 이제 그 운영체제가 있죠. 여러분들 윈도우즈나 이런 데 운영체제가 있죠.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5가지가 있다 그래요. 5가지 중에서 우선 어느 프로그램을 실행할 건가 이런 우선순위도 결정해요. 언제 실행할 건가 이런 걸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운영체제를 장악해버려서 혹은 또 운영체제 그 시스템이 있는 관리자 이 권한을 장악해버려가지고 웜 프로그램만 실행하게 그렇게 해요. 다른 사용자들이 제출한 프로그램을 실행 안 하게 하고 원 프로그램만 실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컴퓨터는 바쁘게 뭔가를 계산해요. CPU도 뭔가 계산해요. 그런데 사용자가 정말로 순수한 그 합법적인 사용자가 제출한 프로그램은 실행이 안 되고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원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도 이게 뭐 1988년이니까 제가 교수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된 거고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떠들었어요. 이 로버트 모리스라는 박사과정 학생이에요. 코넬 대학교. 여러분들 아이비 리그 있죠? 미국의 동북부에 아주 그 고색 창년한 그리고 실력 좋은 학생들이 들어가는 그런 몇 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코넬 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그 경치가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몇 대나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대요.
잡히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잡히고 나서 자기가 이 원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인터넷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을까 한번 헤아려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죠. 올렸는데 그 시작이 코넬 대학교가 아니고 MIT 대학이었습니다. MIT 대학에 있는 그 컴퓨터에 그걸 올렸어요. 옛날에는 뭐 MIT 대학이나 이런 곳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외부에도 개방되는 그런 컴퓨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컴퓨터로 가고 또 다른 컴퓨터에서 복제해서 또 다른 컴퓨터로 가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이 친구는 한 개의 컴퓨터에 한 개의 원 프로그램만 동작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카운트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잘못됐나 봐. 그래서 막 한 개의 컴퓨터에도 뭐 2개, 3개, 수십 개의 원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니까 그 웜에 감염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CPU들은 그 원 프로그램을 계속 쓸데없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그냥 쓸데없는 계산만 하는데 그런데 사용자들 프로그램 집어넣으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 그런데 바쁘기는 되게 바빠. 그게 이제 정신없이 퍼져나가니까 얘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러고 나서 MIT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이거 중간에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겠어요? 전체적으로 알려줘야 되잖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관, 대학교에게 내가 만든 원 프로그램이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처리를 하면 된다, 없애면 된다라고 방법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야기해 줄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메일이 안 가. 이메일도 갈라 그러면요.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내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실행을 해야 돼요. 그죠? 이메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내 이메일이 상대방 컴퓨터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내 프로그램이 지금, 내 컴퓨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원 프로그램 때문에 원 프로그램만 실행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다른 일을 못하니까 이메일을 전달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며칠 만에 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10% 정도가 아주 급작스럽게 감염이 됐습니다. 10% 그렇게 많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때는 인터넷에 컴퓨터가 연결이 많이 안 돼 있을 때였고, 지금처럼 웹 이런 것들도 없었고요. 지금처럼 이메일 그렇게 많이 보내지도 않고요. 정말 필요한 것만 이메일 보내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엄청났습니다. 결국은 이 친구가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그때 이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얘가 이제 그 벌금도 물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좀 있다가 지상에서 있다가 나와서 아이러니컬하게도 MIT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MIT에서도 이 사람이 능력이 꽤 된다라고 해서 종신 교수가 됐습니다. 나머지들도 뭐 이런저런 그런 바이러스들이 쭉 있죠. 근데 이 시절만 하더라도 상당히 착한 사람들이 만든 그런 웜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감염된 컴퓨터의 파일을 지우거나 부수거나 뭐 다르게 만들거나 뭐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겼죠. 뭐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위에 것만 보죠. 제일 먼저 만들어진 바이러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붓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붓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제일 처음에 탁 파워를 키면요. 이게 혼자 뭐라고 하면서 이제 실행 준비를 해요. 근데 실행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 이 메모리에 있는 정보들은 컴퓨터의 파워가 전원이 꺼지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것이, 윈도우즈라는 것이 메모리에 올라가야 일을 그다음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메모리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기억 장치에 운영체제가 파워가 꺼지면 다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컴퓨터를 켜면 그냥 메인 메모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ROM이라고, 람이라고, 리드 온리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파워가 없어져도 사라져도 항상 존재하는 그 내용이 존재하는 그런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모리에서 아주 일정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무조건 실행됩니다. 파워를 키면 무조건 그게 실행되죠. 거기서 하는 일이 하드디스크에서 운영체제를 끌어올려요. 그대로 메인 메모리를 쭉 올려요. 이게 우리가 부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메인 메모리에 모두가 딱 갖춰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명령을 받을 준비가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붓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살 때 요즘은 다운로드해서 사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디스켓에 넣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을 여기 담아서 파는데 이게 10,000원이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이 사람도 이걸 복제해가지고 또 다른 친구한테 또 주는 거야. 그러니까 10,000원 내가 사서 10,000원짜리 디스켓 하나 사서 여기는 프로그램을 내만 실행하도록 돼 있지만 이걸 복사를 해서 다른 친구한테 주고 또 복사를 해서 다른 친구한테 주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죠. 나는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뭐 얼마 팔아먹지도 못했어. 왜냐하면 정식으로 돈 주고 이 프로그램을 산 사람이 주변에 그냥 공짜로 막 복사를 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파키스탄에 있는 형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형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나? 거기에다가 소위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복제를 통해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이제 복제를 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불법 복제죠. 불법 복사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 부트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처음에 파워를 킬 때에 하드디스크에서 올라오는 운영체제의 영역들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부팅이 제대로 안 되면 운영체제가 주기억 장치에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컴퓨터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되겠죠. 아예 뭐 실행이 안 되겠죠. 뭐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트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표라고 이야기하고, 브레인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로이 목마는, 트로이 목마 여기 있죠. 옛날에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왕비가 되게 이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트로이의 왕이 그 왕비를 납치를 해서 자기 왕비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은 화가 나지. 그래서 다시 자기 아내를 빼앗아오고 싶은데 힘이 없잖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합쳐서 아카이아라는 연합군을 구성해서 트로이를 공격했답니다. 근데 트로이 성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그 성을 함락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후퇴를 했죠. 왜냐하면 연합국들은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군대는 좀 내일쯤 되면 우리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사정이 있다, 저런 사정이 있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그러면 철수를 하자. 트로이 성을 함락을 못한 채로 철수를 하자. 대신에 우리가 믿는 전쟁의 신인 헬레나에게 재물을 하나 바치고 철수를 하자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재물이 뭐냐 하면 나무로 만든 말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말을 가렇게 만들어 놓고 갔는데, 그렇게 이제 철수를 하고 나니까 이 트로이 성 안에 있는 트로이 군대들이 우리가 승리했다, 전쟁에서. 근데 쟤들이 재물을 저기다가 내두고 갔으니까 우리가 우리 성 안에 넣어놓고 축제를 하자라고 해서 밤새도록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제 그걸 했대요. 그러고 나서 새벽 되니까 전부 다 지쳐서 잠이 들었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 목마 안에, 나무말 안에 들어있던 수십 명의 그 연합군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내려와서 성문도 열고 잠자는 트로이 군대들을 그렇게 이렇게 처치를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트로이 목마였는데, 그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요게 이제 트로이 목마죠. 나무로 만든 말인데, 여기에 수십 명의 아카디아 연합군 병사들이 들어가고, 당연히 문을 다 닫았겠죠. 그죠? 이렇게 냅두니까 이것을 자기 성 안으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무도 몰랐죠. 비어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잔치가 끝나고 새벽에 이 군인들이 내려와서 트로이 군인들을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다시 되돌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트로이 목마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웜이 내한테 온다, 바이러스가 내한테 온다, 내 컴퓨터에 온다, 인지를 못해요. 생각을 못하는데, 트로이 목마가 아닌 정당한 이름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뭐가 있을까요? 세금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금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보통 시중에서 사면 한 10만 원쯤 하는데,
우리는 뭐 공짜로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공짜로 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 공짜로 주는 세금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근데 내 컴퓨터에 심었어요. 그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이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빼서 다른 컴퓨터에게 그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아테네 여신에게 헬레나 여신에게 바치는 나무로 만든 말처럼 그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그 내부에는 우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아카디아 연합 군인들이 들어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금 계산하는 프로그램의 껍질을 쓰고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실제로 실행을 하면 세금 계산하는 건 아니고 내 컴퓨터에 있는 정보들을 몰래 뺏어서 다른 컴퓨터에게 보내는, 그걸 우리가 트로이 목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냥 한번 보시고요. 뭐 유명한 거는 이 백 오리피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트로이 목마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멀리서 원격으로 멀리서 어떤 컴퓨터의 상태를 보고 싶을 때에 저런 도구를 썼어요. 그런데 멀리서 저쪽에 먼 곳에 있는 컴퓨터의 상태를 보는 프로그램을 역이용해 가지고 거기 있는 정보들을 불법적으로 뽑아내면 트로이 목마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면 조금만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서 엄청나게 유용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조금만 보내면 상당히 그 해를 끼치는 그런 양면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백도어라는 것도 있죠. 백도어라는 게 있는데 뒷문이라는 뜻이에요. 백 뒤에 도어 문, 뒷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우리한테 되게 유용한 거예요. 여기처럼 유용한 건데 나쁘게 쓰는 거죠. 왜 유용하냐 하면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고 쳐요. 근데 내가 게임 개발자야. 근데 이게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에러도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여태까지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팔고 그 다음에 출시하고 그러고 나서 뭐 휴가를 받아서 제주도 놀러 갔어. 근데 갑자기 전화 왔어, 새벽에. 네가 만든 프로그램 사람들한테 팔았는데 지금 이런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출장 그만두고 비행기 타고 와서 회사 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고치고 난리 쳐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보통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백도어 프로그램이라는 뒷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자들이 쓰는 그 게임 화면에서 버튼을 몇 개 누르고 아브라카다브라 뭐 열려라 참깨 아니면은 뭐 나는 너를 사랑해 뭐 이런 단어를 쓰면 거기에서 갑자기 사용자 모드로, 그러니까 개발자가 회사에서 개발하는 그 환경으로 싹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 사용자가 쓰는 게임 프로그램 화면에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제주도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고쳐서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편리를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백도어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출시할 때는 다 없애야 되는데 못 쓸 수도 있어요. 잊어먹고. 혹은 또 그 개발자가 다른 데로 다른 회사로 가면서 그 백도어를 뒷구녕을 막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백도어를 나쁜 사람이 알게 되면 완전히 그것은 그 해커 입장에서는 대박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거기 있는 컴퓨터와 여러분들의 게임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유용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기에 대해서 다른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해킹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도청이에요. 도청인데 그 도청은 내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 세상에 있는 통신수단 중에서 도청이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항상 설명하거든요. 도청은 100%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모 정부기관에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비는 절대로 도청 불가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신문에 뉴스에도 났어요. 그 다음날 내가 우리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거짓말했다. 도청은 100%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청하는 방법은 되게 쉽죠.
우리가 이게 케이블이, 통신 케이블이 여기 있어요. 통신 케이블이 여기 있으면, 지나가면,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뚫어서 여기 납땜 해가지고 선을 하나 내리면 도청이 돼요. 대신에 이제 약간 잡음이 생기든지 납땜을 잘못하면, 전압이 조금 낮아져서 감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도청은 아주 쉽게 됩니다. 유선 케이블, 유선 통신인 경우에. 그럼 무선은 어렵냐? 무선은 더 쉬워요. 유선은 선을 찾아가야 돼. 인터넷 케이블, 랜선 다 찾아가야 돼. 찾아가서 그걸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막 이제 굴을 파고 가서 이렇게 선이 지나가는 곳에다가 구멍을 뚫고 납땜을 해서 내 선을 하나 뜯어내려야 돼요. 근데 무선이라는 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공중에 이렇게 오버 더 에어, 공중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전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그 신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지국이 한 200m 정도 안에 있는 기지국하고 통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청하고 싶으면 그 사람하고 200m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의 그 핸드폰 혹은 또 통신 장비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도청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암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낼 때에 그것을 제3자가 도청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항상 가정해요. 그러면 도청을 하되 그것이 암호로 되어 있으면, 암호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도청을 해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는 스니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개가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송신자가 이 데이터를 문장을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해서 수신자에게 보낼 때 중간에 이렇게 코를 킁킁거리면서 그 내용을 도청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DOS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Denial of Service. 그러니까 서비스 거부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서비스 거부를 하느냐 하면요. 근데 공격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격하는 건 무지 쉬워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이 아주 고차원적인 전공 지식을 갖고 시스템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무식하게 그냥 조금만 알아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막는 사람이 힘듭니다. 아주 간단하게 공격을 해도 막는 사람은 되게 힘들어요. 여기 지금 어머니 아버님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러 갔어.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거기에 보면 주행거리가 나와요. 그죠? 주행거리가 주행거리가 57,000km 탔다. 57,000km 탔는데 이게 정말 그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57,000km를 탔는지 아니면 만들어지고 나서 엄청나게 타서 그 주행거리가 한 바퀴 획 돌고 다시 57,000km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방어하거나 눈치채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내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기가 무지무지 어렵고 지금도 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내한테 통신이 왔는데 똑같은 그 문서가 2개 왔어요. 똑같은 문서가 2개 오면 우리가 쉽게 그러면 이게는 중복이니까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내가 취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문서가 왔는데 두 번째 문서는 또 별도의 다른 사건에 의해서 내한테 또 문서가 왔어. 우연히도 그 문서의 내용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지. 한 개의 문서가 중복해서 왔는지 아니면 2개의 문서가 왔는데 우연히도 그 내용이 똑같은지를 구별을 못해요. 지금까지 이거는 아직까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는 쪽에서는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거부 공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미안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 친구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 2시 38분에 이 친구의 URL로 무조건 접속을 하자. 그러면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많은 요청 메시지들이 이 친구의 컴퓨터에 막 들어가요. 그럼 이 친구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오는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나쁜 마음을 먹고 내한테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메시지하고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윈도우즈나 운영체제를 잘못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이렇게 막 문자들이 요청들이 한꺼번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일시적으로 보관을 해요. 그게 넘치면 그 다음에 메모리에 다른 영역을 막 침범하게 돼요. 그게 이제 C 언어의 편리한 점이면서 또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운영체제가 들어있는 주기억 장치 일부 영역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명령을 거기다 심을 수가 있어요. 그건 되게 간단해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친구의 컴퓨터는 멍청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행 상태인데 컴퓨터가 켜져 있기는 켜져 있는데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정상적인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컴퓨터한테 뭔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컴퓨터가 서비스를 거부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내 요청을 받아들여서 뭐를 찾아서 내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 친구 컴퓨터가 지금 완전히 그냥 백지 상태처럼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거부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 거부를 일으키도록 공격하는 거죠. 서비스 거부 공격이 아니고 실제로는 어떤 타겟이 되는 컴퓨터가 다른 일을 못하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단시간에 확보해가지고 멍청하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공격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몇 번째 있는 컴퓨터에서 오는 것들은 전부 다 나쁜 마음이니까 그거 없애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 있는 많은 컴퓨터에다가 내 악성 코드를 심어서 거기서 동시에 공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의 컴퓨터에게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수만 대, 수천 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고 그러고 그 공격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마우스로 탁탁탁탁 치면 돼요. 그냥 탁탁탁 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요청하는 요청 메시지들이 계속 이 친구 컴퓨터에 가게 됩니다. 근데 막는 쪽에서는 나쁜 마음을 먹고 보내는지 정상적인 마음을 먹고 보내는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거는 지금까지도 구별이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공격할 때는 아주 간단하지만 방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안전한 기능을 갖춘 그런 서버를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URL 치면 옛날에는 http 슬래시 어쩌고 이렇게 했죠. 요즘은 앞에 뒤에 s가 붙은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붙었으면 그 웹 서버가 소위 말해서 SSL이라는 안전 기능을 시큐어한 기능을 안전한 기능을 가진 그런 것이 부가적으로 옵션으로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치 자동차에 안전 기능을 옵션으로 넣듯이 여기도 그런 안전한 옵션 기능을 넣게 되면 그 URL에 뒤에 S가 붙습니다. 대구 국립과학관도 들어가 보니까 뒤에 S가 붙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보통 합니다. 뭐 방화벽 이런 것도 있어요. 방화벽은 우리 학교 내 연구실 앞에 있는 방화벽인데 여기 보면 철문이죠. 복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계단 끝에도 있어요. 이건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이 나면 이 철문을 닫아버리면 방화벽을 닫아버리면 그 불이 난 쪽에만 그 제한적으로 타고 그 다음에 방화벽 반대쪽에는 불길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넘어오더라도 철문을 녹이고 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회사에 우리 학교에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있으면 외부에 오는 것들을 사전에 그러고 필터링하고 점검하는 그런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락시 서버, 그 다음에 뭐 또 파이어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방화벽들도 해요. 그래서 요즘 웬간한 곳에는 다 방화벽을 기능을 하는 그런 컴퓨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럼 일반 사용자가 우리가 보안 정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보니까 비밀번호, 가급적이면 길게 쓰고, 그 다음에 대소문자, 그 다음에 특별 캐릭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특별 문자 이런 걸 많이 쓰는 게 좋겠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훨씬 경우의 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불법 공격자가 계속 시도를 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나의 비밀번호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또 힘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컴퓨터, 특히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일을 할 때 공용 폴더를 만들어요. 이런 것도 요즘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그걸 타고 들어오니까 뭐 기타 등등. 요즘 이거 많이 있죠. 랜섬웨어 쪽은 의심스러운 첨부 파일 열지 말기. 이거 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한테 뭐를 보냈는데 첨부 파일 붙어 있다. 절대로 열면 안 되죠. 혹시 뭐 그 안에서 복근이 단청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하고 모르는 사람이 내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거기에 첨부 파일이 딸려 있으면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여기 지금 뭐 해킹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첨부 파일을 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첨부 파일은 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카드,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뱅킹하면 보안카드를 쓰는데 그것보다는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해서 OTP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꼬마 친구들은 뭐 인터넷 뱅킹을 할 그런 아직까지 경제적인 여유가 없겠지만 경제적 여유가 나중에 되면 OTP를 사용하세요. 보안카드는 거기 이렇게 숫자들이 4개씩 4개씩 해서 30개 정도가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것은 한번 알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러면 공격 그대로 당하죠. 지금 뭐 시간은 부족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 그래서 비밀번호 대신에 생체 신호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생체 신호를 이용해서 내가 지문을 가지고 컴퓨터를 열거나 핸드폰을 열거나 아니면 내 망막에 뭐를 해서 열거나 얼마나 폼납니까? 007처럼 007 영화 보는 것처럼 너무나 폼나고 그 다음에 지문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다음에 내 망막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비밀번호 외울 필요도 없고 잊어먹을 뭐 염려도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 지문의 정보는 어디에 등록될까요? 그거는 뭐 어떤 그 회사의 서버에 등록되겠죠. 그 서버가 탈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지문이 나쁜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지문 정보가. 그러면 비밀번호가 탈취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비밀번호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죠? 바꿔버리면 되는데 지문 정보가 탈취됐다.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손가락을 잘라요? 아니면 지문을 내가 다른 걸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 망막 이 정보가 탈취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더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생체 신호로 뭔가를 하는 건 하나도 안 해요. 하는 것은 되게 편한데 만약에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제3의 불법 공격자에게 탈취됐을 경우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지문을 다른 걸로 바꿔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OTP는 할 때마다 아마 1분 간격인지 잘 모르겠는데 할 때마다 비밀번호가 새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보안카드는 한번 비밀번호가 찍혀 있는 게 영원무궁하게 고정이지만 이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많이 바뀌면 마음이 바뀔수록 좋겠죠? 예. 퀴즈. 좀 30분에 하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다. 자, 우리 꼬마 친구들 대상으로 가장 안전한 비밀번호가 뭘까? 길이는 똑같아요. 그죠? 예. 네. 이건 왜 그럴까요? 몇 학년이에요? 잘한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대문자 26자 있죠? 소문자 26자 있죠? 특별기호가 뭐 얼마인지 모르는데 한 10자 정도 있고 이렇게 되면 훨씬 많은 조합이 생겨요. 그러면 공격자가 내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는데 그 시행착오의 횟수가 훨씬 늘어난다는 이야기겠죠. 이건 절대로 쓰일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학생이 태어나기 전에 그 선배들이 개인적인 정보를 저장할 때 쓰는 플라피 디스크입니다. 예. 자, 우리가 게임 하나 더 해야 되니까 넘어갑시다. 역사 보죠. 그리스 시대에 시저, 여러분들 줄리어스 시저 알죠? 그죠? 그때 만들어진 암호도 있고 1차 세계대전 때 많이 쓴 플레이페어라는 암호도 있어요. 암호 방법이 있어요. 이 암호는 왜 쓴다 그랬죠? 도청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청을 막는 방법은 없어요. 옛날에는 도청이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선이 있잖아요. 통신선이 있는데 처음에는 전화선을 이용하다가 구리선을 이용하다가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다가 그 다음에 광 케이블을 이용했어요. 광 케이블 안에는 빛이 이렇게 굴절되어 가면서 정보를 저장하거든요. 그러면 동축 케이블이나 전화선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납땜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빼면은 도청이 되는데 이 그 광 케이블은 구멍을 뚫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빛이
반사에서 쭉 앞으로 가다가 구멍이 뚫려 있으면 산란해버려요. 빛이 퍼져버리거든. 그래서 도청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이제 도청하죠. 그래서 이제 도청하기 또 어려운 게 뭘까? 양자 암호를 만들자. 그러면 이게 또 도청 안 될 거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안 된다 그러면 또 그것을 또 극복해서 또 그것을 깨부수는 방법이 생기고 항상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그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전쟁 때문에 발달하는 과학은 많아요. 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역량을 집중해서 쏟아붓기 때문에 그때 발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있었는 것,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독일의 주축국에 있었는 것.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의 영화에 보면 에니그마라는 이름 가끔씩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공룡 영화 나오면 항상 렉스 나오죠. 그죠? 티라노 렉스 나오고, 걔가 거의 주연이나 조연급이죠. 2차 세계대전의 영화를 보면요. 항상 에니그마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상선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이 영국에다가 이제 전쟁 물자를 막 이렇게 넘겨주는데 대서양을 지배하는 게 누구였냐 하면 독일이었어요. 독일의 그 U-보트라고 그래서 언더워터 보트. 그러니까 잠수함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상선이 물자를 싣고 영국으로 넘어갈 동안에 그 독일의 잠수함이 어뢰를 쏴서 이제 침몰시키는 그런 거죠. 근데 대상이 워낙 넓죠. 그러니까 잠수함 개수는 얼마 안 되니까 이 잠수함의 위치를 좀 빨리 연합국에서 알면은 상선이 피해서 그 피해도 없이 그 영국에 제대로 전달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니그마라는 것이 그때마다 베를린에 있는 독일 그 사령부가 A 잠수함은 어느 위치에 가라, B 잠수함은 어느 위치에 가라, 그렇게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줘요. 그것을 이 에니그마라는 암호기로 이제 해독을 할 수가 암호를 만들어서 보내고 해독을 하고 그렇게 해요. 이런 건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고 요즘 이야기를 하면 좀 보세요. 미국. 내가 봐도 화가 나요. 그죠? 여기 한국이 하나도 없어. 뭐 유럽도 없어. 영국도 없고 프랑스도 없고 일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소련도 없고 그냥 미국이에요. 미국이 자기들이 암호 표준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암호 문장 표준을. 그래서 그게 DES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우리도 지금 뭐 번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7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좀 약하다라고 해서 2001년부터는 AES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표준이에요. 근데 미국의 암호 표준이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의 사실상의 표준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겠죠, 그죠? 어제도 보니까 유튜브를 봤는데 자동차 연비 어떻게 계산하냐? 그거 나오는데 누가 유튜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LA에 어떤 그 주행길이 있대요. 그 주행길을 그대로 본따서 이렇게 도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달려서 그러니까 뭐 1, 2에 몇 킬로를 가나 이거를 하는 것이 미국의 연비 측정 그 방법인데 그게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전 세계가 다 따라한대요. 그래서 데스나 뭐 AS나 이런 것들은 미국의 표준인데 전 세계가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보면 요거 써요, 요거. 이것도 미국에서 표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공인인증서 보면 그냥 쭉쭉 넘어가죠. 이거 나중에 볼게요. 시간 나면. 이것도 퀴즈가 있고. 여기. 내 공인인증서예요. 내 공인인증서인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건 한 10년 전에 공인인증서고 몇 번 내가 그동안에 바꿨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 뭐 예스 사인, 뭐 키사 뭐 이런 것들은 키사는 우리나라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제 하는 정부기관, 반정부기관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관리기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엄청나게 관리기관이 많아요. 근데 이제 관리기관 혼자 키사라는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반정부기관에서 이걸 전체를 관리하겠다 했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대행기관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들이 전부 다 대행기관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면 내 이름에다가 뒤에 뭔가가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지만 자세히라는 곳을 폴더를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SHA1 있죠? 그 다음에 또 RSA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전자서명을 암호화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전부 다 미국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미안하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기는 만드는데 이런 것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계명대학교 박모 교수가 만들었어요. 아무도 안 써. 그럼 그거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미국의 뭐 어떤 정부기관에서 만들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써. 그럼 그걸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꼬맹이들을 위해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내가 이제 문서를 만들었어요.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암호 방법, 암호 알고리즘을 돌려요. 실행을 합니다. 아까 AES, SHA, DES 이런 암호 알고리즘을 돌려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키를 넣는데 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거 열쇠, 그죠? 예. 이런 열쇠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열쇠의 정보는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래서 요즘 만드는 암호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100비트가 넘어갑니다. 100비트 안쪽으로는 이제 그 공격당하기 쉬우니까 100비트가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 인풋이 두 개죠. 내가 보내고자 하는 원래 문장과 그다음 비밀키를 딱 넣으면 암호 문장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이제 송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송신하면 불법 공격자가 여기서 도청하겠죠. 도청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도청은 가능한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 자, 보세요. I wanna see you 라고 해서 이제 원래 문장이에요. 만들었어요. I wanna see you 하고 암호 알고리즘을 돌리는데 키는 뭐 마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 암호 문장이 요것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요것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도중에서 이렇게 전송만 도중에서 우리가 도청을 한다? 요것을 보는 거죠. 불법 공격자는 요걸 봐요. 이거를 보면서 거꾸로 이것이 I wanna see you라는 것을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합법적인 수신자는 어떻게 돼요? 합법적인 수신자는 이 합법적인 송신자와 똑같은 알고리즘을 동작시켜요. 똑같은 키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원문을 그대로 뽑아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죠, 보통. 자,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퀴즈는 봐야죠, 그죠? 자, 이것만 하면 아마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완성도를 위해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암호 복호 알고리즘, 암호가 있으면, 암호 문장을 만드는 건 암호 알고리즘.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 다시 원래의 문장으로 되돌리는 건 복호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호문을 작성하는 쪽에서는 암호 알고리즘이 동작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원래 수신해서 원래 문장으로 되돌리는 쪽에는 복호 알고리즘이 동작해야 되죠. 그런데 조금 복잡하긴 해요. 조금 복잡한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눈에 힘을 주고 딱 보면 아주 단순한 그 처리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하나는 자리 이동입니다. 자리 이동. 위치 변환을 하는 거예요. 자리 이동.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있는 내용은 바뀌지 않는데 위치만 바뀌어요. 위치만. 이런 거도 permu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단어 자체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야바이 하는 사람이 그 구슬을 이쪽 컵에서 저쪽 컵으로 옮기듯이 하는 그런 것. 또 하나는 변환을 해요. 여기는 자리 이동은 안 하는데 1을 3으로 바꿉니다. 내용을. 5를 6으로 아예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리 이동과 변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그것을 얼마나 임의로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임의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1, 2, 3, 4 있으면 1의 위치하고 2의 위치가 1의 위치 옆에다가 2의 위치다. 그럼 3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 3의 위치, 3의 자리가 어디 있을까? 그럼 우리가 여기 순서대로만 써놓으면 금방 알죠? 1 다음에 2였으니까 2 다음에 3이다. 그건 임의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질서를 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3의 위치가 여기 있고 7의 위치가 있는데 1의 위치가 될까? 모르죠. 여기는 얼른 보면은 관계도 없고 위치와 위치 사이에 관계도 없고 한 칸 띄어졌나? 두 칸 띄어졌나?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뭐 정보가 흐트러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해서 암호문을 만들수록 공격자들이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 또 반대쪽의 문제는 뭘까요? 너무나 무질서하게 관계없이 만들어 놓으면 원래 문장을 또 뽑아내는데 좀 힘들겠죠. 이제 그런 그 양면성은 있습니다. 자, 지금 1부터 16까지의 숫자들이 4 곱하기 4 매트릭스에 들어있어요. 가장 무질서한, 가장 임의적인 배치는 어느 걸까요? 우리 꼬마들이. 2번? 왜 그럴까? 차례대로? 그러니까 차례대로 배열 안 된 거를 찾아야지, 그지? 응. 자네는 아까 받았으니까, 그만. 자, 그러면 틀렸지만 그래도 용기가 있으니까. 그래. 4번. 4번일까? 4번보다 혹시 더 임의적으로 하는 게 없을까? 내 지금 3개밖에 안 가졌어. 미안하다. 그래. 3번 왜 그럴까? 니한테는 미안하다. 혹시 내한테, 여기 계신 분한테 이메일이나 주면 내가 내일 월요일 날 연구실에 가서 하나 더 갖다 줄게. 자, 봅시다. 1번은요, 1번은 1, 2, 3, 4,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만 노출이 되면 나머지는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보세요. 2번 보면 1, 2, 3, 4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죠? 5, 6, 7, 8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옛날에 은행 보안카드를 처음에 받았는데요. 4가지 숫자가 30개씩 있어요. 30개 4가지 숫자가 있었는데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가 전부 다 나타나는 횟수는 거의 비슷하게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내 보안카드는 0인가 1 숫자가 무지 많았어요. 그러면 안 좋은 보안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바꿔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혹시 자기 지갑에서 보안카드 보시고 특정한 0부터 9까지 숫자가 골고루 나타나면서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숫자가 특정하게 많이 나타나면 공격하는 사람이 그것을 찾기가 좀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사실은 맞아요. 4번도 상당히 무질서한데 여기 보세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별로야. 근데 3번은 정말 좀 무질서하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무질서하는 건 아무 따라 하면 될 거 아니야. 예. 내가 3번 만들 때는 아무 따라 했어요. 경상도 말로. 근데 1번부터 숫자가 1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 따라 해도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컴퓨터에서 필요한 거는 숫자가 몇 개쯤 될까요? 10,000개, 100,000개 이래 돼요. 그 10만 개를 내가 손으로 무질서하게 만들기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무질서하게 숫자들을 흩어놓고 자리 이동을 하고 배치를 할 건가. 이게 암호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뭐 수학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뭐 우리한테는 지금 관계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지금 2분 넘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꼬마 친구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 라고 생각하면 최근까지는 김범수 씨였어요. 카카오톡 만든 사람요. 그 다음에 게임을 만든 NC소프트 김택진 회장. 그 다음에 네이버 만든 누구야? 이혜진 고맙습니다. 이혜진 회장. 이분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분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아무런 도움 없고 500만 원 정도 빌려서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애들끼리 라면 끓여 먹고 며칠간에 4일인가 5일 만에 카카오톡을 만들었어요. 카카오톡은 정말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깊지 않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 그 다음에 우리 현대자동차 회장, 이런 분들은 뭡니까? 그분들은 할배, 아버지, 엄마가 엄청나게 돈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미국의 최고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10대 부자, 20대 부자를 보시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4분의 1 이상 끼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열정만 있으면 아버지, 엄마, 할배, 할매의 도움 없어도 나는 내 당대에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 꼬마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한 분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좀 자기의 그 포부를 그렇게 구현할 수 있었으면,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줍지 않은 이야기인데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죄송한데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박기영 교수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나도 유레카 과학특강의 첫 번째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